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금방 끝나요. 요거는 금방 끝나고 조금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물어보면 되니까. 제가 안 가고 여기 있습니다. 집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건 아니고,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건 아니고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원래는 계획이 제 수강생들이 듣기로 하고 이걸 깐 건데 핵심 특강 이거를 하나도 안 써. 그래가지고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한번 하는 거 어때요? 막 다 의견을 주시더라고. 이거 하시면 자기가 무조건 듣는다. 그래서 그분이 다 올 줄 알았습니다. 다 새로운 분이 다 오셔가지고 초반에 제가 당황했어요. 되게 이게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내일 시험을 봐요. 제가 원래 GS 연기를 월요일 날 했었기 때문에 내일 150점 시험을 보니까 안 온 거야. 내가 봤을 때 못 와. 지금 그거 막 암기하고 제가 이게 대면 첨삭을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해요. 왜냐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어차피 봐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못 쓰면 창피한가 봐요. 본인이.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 받고 그냥 점수 적어가지고 명단하면 그냥 내가 뭐 몇 명 중에 몇 명인가 보다 이러면 되는데 오히려 약간 강사가 직접 답안지 전체 안 주거든요. 제가 걷어가서 저한테 와서 대면 첨삭을 받아야 주거든. 그러니까 좀 창피한가 봐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바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내일 서운함을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집단법도 제가 이랬거든. 개별적을 먼저 깔까 집단법 먼저 깔까 했더니 집단법 한 지 오래돼서 집단법에 깔으면 좋겠대. 알았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카톡은 왔어요. 오늘 뭐 이래서 자기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죠? 부족할 겁니다. 150점짜리를 보면 주제를 제가 다 적어주긴 했지만 이 주제가 6개거든요. 6개면 그걸 얼마나 달달 암기하고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답안지 쓴 거 보면 보여요. 노력이. 정말 막 죽어라고 쓰는 게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 잘. 그래서 75점짜리를 제가 2번 받고 1시간 전에 25점짜리를 보는데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6명까지 있다가 지금 다 탈락하고 3명만 남았지만 등록 인원이 8명인가? 그랬는데 2분 나오지도 않아. 이메일로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주소 있나? 이메일 주소도 있고 하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동영상 수강생들이 은근히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써서 보내면 제가 첨삭해줘요. PDF로 해서 전환하니까 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명밖에 없어. 동영상 듣는 사람이 보니까 20명 가까이 되던데 답안지 쓰시는 분이 한 명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괜찮아요. 동영상으로 보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개별적 근로관계법 할 걸. 괜히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는 없어. 이제 자 직장폐쇄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장폐쇄는 좀 특이하다고 했어요. 일단 법규정 잠깐 볼까요? 우리 밑에 노마자 이 법규정 보시면 쟁의행위라 함은 나와 있죠. 파업, 태업, 직장폐쇄. 파업, 태업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직장폐쇄는 일단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찰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플러스 뭐예요? 이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직장폐쇄는 이에 대항하는 행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자, 우리 노조법 우리 오늘 아침에 저 만났을 때 설명했던 거 잠깐 떠올려 볼까요? 우리 노조법은 원래 목적이 뭐였죠? 얘네들 헌법상 보장된 노동상권을 향유하는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했네요. 그죠? 노동상권을 향유하기 위한 주체를
보호하려고 노조법이 강력하게 노동조합 설립 요건부터 단체 교섭 어떻게 해라, 쟁의행위 할 때 요렇게 해라, 그다음에 부당 노동에 하지 말라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직장 폐쇄는 뭐예요? 노동 3권의 향유 주체가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다?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그러면 노조법 규정에 노동 3권 향유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겠네요. 그죠? 그 이유를 누가 설명해 준다? 판례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판례 태도 보시면 인정 근거 있죠. 요거를 조금 잘 암기해 놓으면 이해해 놓으세요. 일단 자 이거예요. 사업주가 이런 느낌입니다. 오죽하면 직장 폐쇄를 했을까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판례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끌러가니까 사업주가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뻑하면 파업하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무상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론을 공부하니까 그런데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는다는 건 언제 판단돼요? 이미 그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폭풍 당시에는 뭐예요? 사업주는 그냥 두드러 맞고 있는 상황밖에 안 돼. 그래서 뭐다? 일정하게 사용자도 니네가 저거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뭐다? 직장 폐쇄 해라 이거야. 직장 폐쇄 해라. 그래서 요건을 두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대신에 요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까다롭겠지. 그래서 46조 직장 폐쇄 요건이 있습니다. 1항 보시면 밑줄 근거 있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를 개시한 이후에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사용자는 제1항 규정에 직장 폐쇄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된다. 미리. 그래서 1항은 뭐예요? 대항성이라고 합니다. 대항성. 쟁행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에 대항해서 때리는 거. 2항은 뭐냐면 방어성입니다. 방어성. 미리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하는 거. 근데 뭐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공격적으로 해버리는 거 안 된다. 쟁행이 하려고 하는데 딱 시작 그때 빵. 이거 안 된다고. 보시면 판례 인정 근거 볼까요? 요거 보세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그 단어만 조금 해가지고 비벼 쓰시면 됩니다. 나오면. 설마 3번이 나왔는데 또 나오겠어. 네. 자, 인정 근거 보시면 판례는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 두고 있지 않죠. 없습니다. 일단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의 행사를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 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으로 일반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요거 좀 보실까?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요거 동그라미 치시죠. 힘의 균형이 깨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 이것도 동그라미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 사용자 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동그라미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항 방위 수단의 쟁의권을 조정하는 건 형평의 원칙에 맞다. 형평의 원칙도 동그라미 요 정도 들어가시면 비벼 쓸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봤더니 일률적으로 적용을 못 하잖아요. 파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개개로 봤을 때 사업주가 너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다? 그래도 방어수단은 만들어 놔야겠다 해가지고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겠죠. 교섭 태도 보는 거고요. 경과 보고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의 태양이 방법이에요. 그로 인하여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입니다. 형평의 견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야 한다. 그리고 왜 하냐면 여러분 직장 폐쇄하면 임금 안 줘도 돼서 그래요. 임금 안 줘도 돼서. 그래서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는 임금 지불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양가로 1번 보시면 대항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조 46조 1항입니다. 이후에 쟁행이 한 다음에 하는 거고, 방어성 보실까? 요건을 줬어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 태도와 교섭 과정, 근로자의 쟁행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비추어 근로자의 쟁행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밑에 보세요. 회사의 직장폐쇄는 쟁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행해졌다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6조가 직장폐쇄 요건입니다. 그 위배될 뿐만 아니라 쟁행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악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딱 봤더니 쟁행이 하려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냥 사전 신청해버려가지고 빵 닫아버린 겁니다, 직장폐쇄를. 이거는 사전적 공격적인 건 안 된다 이겁니다. 관련 판례는 이거예요. 정당한 쟁행위가 일어나고 이틀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 누가 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 3번 파업 종료 후에 직장폐쇄. 이것도 문제 나왔죠. 기출이에요. 판례는 근로자 쟁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직장폐쇄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쟁행위 하고 있는데 직장폐쇄 빵 했습니다. 얘네 하다 보니까 뭐라서 임금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야 우리 이거 그만하고 쟁행위 접을고 우리 업무 복귀할게 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못 들은 척해. 계속. 왜? 나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그럴 경우입니다. 그때 직장폐쇄 정당성이 있느냐입니다. 보시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행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도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복귀하겠다는데 직장폐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이거 공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양가로 2번 보시면 이거예요. 자, 이게 그런 사유가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 나왔는데 얘네가 왜 직장폐쇄 철회를 안 하냐면 얘네 옛날에도 그랬다 이거야. 쟁행위 하다가 직장폐쇄 해놨더니 우리 업무 복귀할게 하고 직장폐쇄 풀어줬어. 그랬더니 뭐다? 다시 쟁행위. 또 업무 복귀한대. 또 풀어줬어. 다시 쟁행위. 뭐예요? 갖고 노는 거잖아 나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업무 복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 판례는 뭐냐면 노동조합의 집단적 복귀 의사를 어떻게 해야지 진짜 직장폐쇄를 철회해도 되는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시면 오죽하면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걸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의 개별적 부분적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복귀 의사가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표시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버렸죠. 좀 아쉽긴 한데. 자, 양가로 3번 구체적 검토 보시면 이거는 자필로 써서 낸 겁니다. 볼게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직장폐쇄 기간 중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 조합원들이 자필로 근로의사 표명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고 진위 확인을 위한 면담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적도 없는 점, 직장폐쇄 철회를 거부한 이유가 정당하고 볼 수 없는 점, 직장폐쇄는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비롯된 공격적 직장폐쇄로 방어우선 넘어된 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재미로 봐주세요, 이런 건. 동그라미 2번, 사업장이 파업 종료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자, 니네가 써서 올린 거 말고 그럼 우리가 양식을 줄 테니까 여기 서명해서 가져와. 이런 경우에요. 보시면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 때문에 노조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업 종료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이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폐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유지된 직장폐쇄 기간 중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대로 해라 이거죠. 4번 양가로 4번 업무복귀 의사표시 방법은 아까 나온 거예요. 찬반 투표는 아니더라도 뭐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집단적 객관적으로 해라. 객관적으로 해라. 이렇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점거 배제 인정 여부에서 예외 잠깐 볼까요? 자, 목이 안 좋아졌네. 직장 폐쇄하면 1번은 임금 지급 의무 면하고 2번이 뭐냐면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지금 점거를 하고 있는 애들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쫓아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들면 기숙사에 있는 애들 쫓아낼 수 있냐 이거지. 회사에 기숙사에 있는 애들, 그죠?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보시면 예외에서 직장폐쇄 정당한 쟁의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지.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되면 누구 거니까? 사업주 거니까. 사용자의 직장폐쇄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지.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기본적인 생활근거재단 출입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죠. 그런 거. 그 정도 보시고 밑에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시험제 나온 거라서. 예.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62페이지인데 요건 좀 꼼꼼히 보시죠. 위법한 쟁의에 대한 책임 요거. 지우고 쓸게요. 쟁의행위는 쟁의행위인데요. 이게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까 뭐였죠? 주체, 목적, 절차, 방법, 수단 같은 걸 봤을 때 위법한 쟁의행위가 됐을 때 그때 어떤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민사 책임이고 두 번째 형사 책임인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요겁니다. 예. 요게 나오면 요게 나올 겁니다. 민사 책임은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이 법조문에 시험용 법전에 민법이 있어. 그죠? 민법 35조 1항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보는데 내면 되죠. 내면 내는 겁니다. 내면 내는 거예요. 형사 책임 관련해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100%. 업무 방해죄. 근데 업무 방해죄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뭐 들어와가지고 깽판 치거나 이런 겁니다. 즉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내 음식을 팔아. 근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이건 업무 방해죄가 아니에요. 음식을 팔아. 근데 누가 와가지고 사업 들어오는데 저리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위용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욕을 하고 있거나 뭐 깨고 있거나 뭐를. 그죠? 그게 뭐다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부작이라고 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건 뭐라고 해요? 작입니다. 자, 형법상 업무상 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되네요. 그죠? 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시나? 아까 우리 쟁이행위 뭐였죠? 뭐였습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네. 부작위. 원칙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왜? 업무방해죄 처벌하려면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파업은 일단 부작위입니다. 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부작위가 자기가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힘듭니다. 근데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의 부작위로 인해서 사업주가 심각한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면 결론적으로 자기로 해서 영업에 차질을 빚는 거랑 유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의 부작위를 업무상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자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판단 요건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판례가 제시한 조건이고 그 조건을 맞으면 소극적 노무 제공의 부작위라도 자기의 효과처럼 봐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보시면 민사책임 보세요. 민사책임은 민법 35조 1항 그건데 보시면 2번 조합원의 책임 밑줄은 거 볼게요. 일반 조합원에게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 있는 점. 자, 일반 조합원 개개인한테 민사책임 하기가 힘들어요. 왜? 얘네는 조합원 간부나 조합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 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를 책임진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조합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니까 이거는 인정해달라. 그리고 뭘 간다 얘는 보시면 밑에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확대되었다면 일반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손해되던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뭐냐면 조합이 진행한 건 A지사 공장만 쟁의행위를 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삘 받아가지고 B지사까지 가가지고 쟁의행위를 한 겁니다. 이건 뭐다? 이건 자기가 도를 넘어선 거죠. 이건 개별적 조합원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오케이. 우리는 3번 보세요.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양가로 1번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의 행위로서 민법 35조 1항 유추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가로 2번 조합 간부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하는 등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당연히 책임지는 거고요. 왜? 본인이 법인이니까. 조합 간부도 지가 기획 지시하면 뭐다?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겁니다. 책임의 범위 보시면 1. 손해액의 범위. 불법 쟁의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거고요. 노동조합 간부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자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고. 예, 민법 판례라 나오기 좀 힘든데. 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설명 잠깐 해드리면, 부진정 연대 채무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대 채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대 채무, 그죠? 드라마 보면 돈 안 갚아가지고 망하고 그러잖아요. 연대 채무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연대 채무를 A가 다 해결했으면 B, C, D는 뭐예요?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는 뭐냐면 A가 연대 채무 해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B, C, D가 채무가 사라지느냐? 아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뭐냐면 A, B, C, D를 얘네가 공조해서 사람을 한 명 죽였다고 보자고요. 죽인 게 이렇게 죽였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튀어서 옆으로 빠져서 그때 살아있었는데 B가 와서 한 번 더 치고 또 넘어갔더니 C가 와서 치고 D가 와서 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손해배상 금액을 이만큼 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의 책임이 자유로워지나요? 아닙니다. 얘네들 남아있다. 즉 부진정 연대 채무는 요겁니다. 아까 쟁행위를 팔 때 왜 쟁행위 찬반투표를 이렇게 꼼꼼하게 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돈을 갚았다고 해서. 아셨죠?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 채무 굉장히 센 거예요. 과실상계는 뭐냐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간부가 손해를 발생을 시켰어요. 근데 사업주도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러면 뭐다? 사업주 잘못 보면 빼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의 범위 보시면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 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시이익으로서 불법 쟁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이거 최신에 나온 건데 뭐냐면 병원이 파업을 당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때 진료비 못 버는 거 이거 손해로 잡아도 되냐 이거지. 잡아도 되겠죠. 네. 파업으로 인해서 못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권리 남용의 경우인데 이거 보세요.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쟁의행위를 그렇게 하는 경우예요. 만약에 상대방의 일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넘어가시면 이를 권리 남용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민사 책임은 그 정도. 형사 책임 볼까요? 형사 책임. 형사 책임이 나오면 여기 밑에 법 규정 그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형법 314조. 이걸 아마 줄 겁니다, 여러분한테.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력. 즉 위력은 뭐다? 자기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부자기가 과연 업무상 방해죄에 해당하느냐? 이걸 볼 거예요. 보시면 3번 위법한 쟁행의 업무방해죄 원칙 보세요. 원칙 제가 별표 쳐놓고 해놨죠.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 원칙 쟁행위로서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왜? 전제부터 잘못됐으니까. 근데 보시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갑자기 이루어진 거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얘네가 안 나와버린 경우,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로소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논리 알겠어요? 이런 요건을 가지면 뭐다? 이게 자기에 해당돼서 위력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사업 개선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의사가 있고 사업의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거라서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가 업무 방해죄에 바로 성립되는 거예요? 아니야. 위력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위력에. 아셨죠?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위력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요걸 좀 포인트 좀 알아주세요. 위력. 제가 이거 밑에 별표 친 거 잠깐 보세요. 이 판례는 집단적 노무 제공, 이른바 단순 파업,
노무 제공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에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왜? 위력에 해당돼서 업무방해죄로 판단하는 거예요. 위력에. 이렇게. 양가로 2번 보시면 구체적 판단 기준인데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는 한국철도공사라서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순환 파업 및 전면 파업을 실제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순환 파업 및 전면 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이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 일상생활에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 인력을 계속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되는 이상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게 분명하다. 그럼 뭐예요? 전격적이고 손해도 있고 사업주가 의사표현을 할 수도 없네. 그럼 뭐다? 이거 위력에 해당돼서 업무방해죄로 보겠다 이겁니다. 위력의 표지 중 하나로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전격성을 제시한 겁니다.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과 사용자의 조업 계속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걸로 해석하면 되고, 밑에 보시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을 비추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가질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전격성을. 갑자기 이루어져야지. 사업주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 전격적으로 인정된 걸로 안 본다 이거예요. 밑에 보세요. 마지막 문단. 전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파업을 실제로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 준비를 가질 수 있었는지 여부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는 겁니다. 당위의 관점인 규범적 측면의 예측 가능성의 부수적 요소를 고려하면 타당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적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나오면 위법한 업무방해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형법상 업무방해죄. 넘어가시면 66페이지입니다. 유니온샵. 유니온샵 나올 것 같은데 자꾸 안 나와요. 이게 막상 나오면 잘 못 쓸 겁니다. 생각보다. 유니온샵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노동조합이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노조예요. 그러면 뭐다?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조합원을 유치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할 수 있겠지. 왜? 취지 자체가 뭐예요? 단결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조합 사이즈 키우겠다는데 오케이. 뭐냐? 그러면 자 고용 조건으로 했죠. 여기에 가입할 거를. 근데 얘가 가입을 안 했으면 원칙은 잘라야지. 누가? 사업주가. 그죠? 사업주가 잘라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판례가 문제가 돼서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걸 위주로 볼게요. 보시면 81조에 있어요. 81조에 있고요. 81조 2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2호 잠깐만.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고용조건을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인데 다만 하고 예외를 놔둡니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노조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3분의 2면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은 예외로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취지가 뭐였어요? 노동조합 사이즈 좋게 만들어가지고 니네들 원하는 거 가져가라 이거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사업주가 느끼는 부담은 더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노마자 이번에 판례태도 보시면 원칙 보세요. 취지가 나옵니다. 유니온자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유니온조합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뭐다? 원칙 여기 탈퇴하면 잘라야 됩니다. 왜? 고용 조건으로 했잖아. 고용 조건으로 했으니까 그래요. 고용 조건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 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 자체가 정당한 해고냐 이거 아니고 부당노동 행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입장이 이거죠. 자, 고용 조건으로 했죠. 노동조합 조직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용 조건으로 이 노조에 가입할 걸 고용 조건으로 채용을 했는데 안 했어. 만약에 얘가 가입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회사는 다녀요. 그럼 사업주가 해고를 해야지. 근데 해고를 안 한 게, 야, 너 노조를 위해서 이거 안 하네? 이거 부당노동 행위야? 부당노동 행위 우리 신고할 거야? 이게 되냐 이거죠. 이게 되냐? 그 행위를 보시면 단체 협약상의 채무일 뿐입니다. 그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법의 소정의 노동조합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거죠. 해고 미이행 안 한 거 미안한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단체 협약상의 채무적 효력만 있을 뿐이지 이거 관련해서 내가 이거 부당노동 행위라고 보기 좀 힘들지 않냐. 내가 개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고용 조건을 했는데 내가 해고를 안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신규 입사자가 있는데 이미 다른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 노조 말고 다른 노조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그때 어떻게 볼 거냐 보시면 헌법 33조, 헌법 11조, 헌법 32조 이건 뭐냐면 그냥 그겁니다. 단체 교섭,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가지고 11조는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다 이런 거고 32조 1항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는 거고 그리고 노조법 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거고 82조 2호 본문은 밑에 보세요. 근로기준법 23조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못하고 하고 우리 6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런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의 문헌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한테는 뭐가 있어요. 일단 단결권이 있습니다.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조건으로는 유니온샵 조항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뒤에 보시면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봐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 큰 취지를 보는 거예요. 판례는 어쨌든 노조에 가입하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결권 행사 그리고 복수 노조가 허용됐으니까 소수 노조의 존재도 인정해줘야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쭉쭉 보세요. 밑에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의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조합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밑에 보시면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가입 안 한 애들한테는 우리가 고용조건으로 해서 해고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애까지 우리가 물고 늘어질 수는 없다 이겁니다. 밑에 보시면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해서 지배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조합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조합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론만 알아두십시오. 결론만 나오기는 힘들죠. 그렇게 넘어가시면 부당노동행위인데요. 불이익 취급 볼게요. 불이익 취급. 제가 5시간이 넘어가면 목소리가 안 좋아져요. 계속.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보시면 81조의 1항 보시고 1호와 4호인데 보시면 1호 볼게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야씨 승진해서 배제시켜버리거나 잘라버리는 경우예요. 4호는 뭐냐면 근로자 노동조합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이 면제한다를 초과하여 급여 지급, 아까 봤죠? 많이 돈 주는 거,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이런 것도 부당노동 행위로 본다. 자, 노마차 3번 불이익 취급의 기본 원칙 잠깐 볼까요? 요거 이해하면 진짜 쉽습니다. 보시면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불이익 취급이 뭐예요? 원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해서 해고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당 노동 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받겠죠. 근데 부당 노동 행위 의사는 있어요. 제가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동조합 업무를 해서 내가 내보낸 것도 있어. 근데 보니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얘는 나가도 할 말이 없는 애입니다. 그때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처분 사유가 경합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당 노동 행위 의사가 있으면 실제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죠. 근데 이건 뭐예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당 노동 행위로 불이익 취급으로 처벌받기가 애매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처분 사유의 경합이라고 하고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정당한 해고 사유. 사용자 측 입장 고려하는 거고 부당 노동행위 의사 있냐? 노동조합 측 의사도 고려하는 겁니다. 오케이? 비교했을 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정말 크다 하면 부당 노동행위 의사 있다 하더라도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포인트 결론은 뭐예요? 해고 사유가 정당하면 부당 노동 행위 의사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즉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이것만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안 하는지만. 왜? 인사상 불이익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어서 불이익 취급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다예요. 어렵게 써져 있는 거지. 1번 보시면 밑줄 긋은 거 보세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봤더니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 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 사유와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의 행위의 내용, 징계 처분을 한 시기, 징계 처분을 하기까지의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 제재의 불균형, 다른 애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관계 등 부당 노동 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재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밑에 보세요. 밑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포함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얘 그냥 내보내야 되는 거야.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징계 사유 등의 단순 표면상의 구실로 불가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고 본다. 왜? 불이익 처분 없으니까. 어차피 잘려야 될 놈이 잘린 겁니다. 오케이? 요거 2번은 뭐냐면 조합활동 해가지고 승진 대상에서 배제시켜버린 경우입니다. 밑줄 그은 거 볼게요.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유무 등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재반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 판례를
어쨌든 승진상 불이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판례 사례는 이겁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만 노조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맞겠지. 맞겠죠? 근데 이건 뭐냐면 회사가 보고 있다가 야, 쟤 노조 너무 활동을 잘한다. 그랬더니 내부 정보가 새는 겁니다. 쟤 내년에 노조 위원장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 임원으로 발령시켜버려. 이겁니다. 그건 뭐예요? 못 나와. 못 나옵니다. 거부하면? 아니, 근로자한테 불리한 게 없는데 거부할 수 없죠. 근데 이거 자체를 부당 노동 행위로 봐야 되냐 이겁니다. 봤습니다, 실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이게 내부적으로 봤더니 이게 큰 그림이 있다 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정도. 실제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임원합니다. 맞잖아. 굳이 내가? 그죠?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했던 거래처 중에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막 노동조합에서는 이거 임원 부당 인사활용을 제기해야 된다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제가 노동조합 활동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임원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죠? 아니, 노조를 혐오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세요. 70페이지. 지배 개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를 말해요. 보시면 판례 보세요. 나오면 이게 답니다. 대신 이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결과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불이익 취급처럼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결과까지는 필요 없다. 뭐만 본다? 지배 개입 의사만 봅니다. 왜? 아까 우리 잠깐 나왔었는데 왜 의사만 봤지? 왜 의사만 봤어요? 노동위원회 가서 판정되면 어떻게 된다? 사과해라, 수정해라, 공고해라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의사만 봅니다. 지배 개입을 인정받기 되게 쉬워요. 근데 실익이 없어요. 불이익 취급은 부당 노동행위로 불이익 취급 당한 애들, 제 임원으로 된 애들 빼고 다시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얘네들은 의사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판례 볼게요.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해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면 오케이입니다. 의사. 그러면 노조법 81조 4호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에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해버리는 거고 뒤에 보면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 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건 아니다. 의사만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의사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죠. 신년 행사를 했어요. 발언을 했는데 우리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지금 파업을 하면 우리 회사가 되게 힘들다는 걸 설명해 줄 수는 있잖아. 그죠? 이거 자체 설명 안 하면 진짜 우리 회사 힘들어져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불이익이나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그런 단순 보조적인 거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시면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 상황 및 정책 방향 등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들을 설명하는 거 할 수 있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행위는 불법 파업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밑에 보시면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아까 말했죠. 나 쟁행이 싫어합니다. 파업하면 인사상 불이익 무조건 줍니다. 또는 이익 제공. 자, 업무 복귀 하시려고 지금 파업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거 철회하고 업무 복귀 하시면 제가 상여금 200%씩 더 드릴게요.
이의점은 약속 등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 개입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요소가 연관되어 있어야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있어야.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지배 개입 안 본다 이거죠. 자, 요 정도. 요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한 반절 정도 줄이긴 했는데 원래는 타겟이 여러분들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일기 들어가시기 전에 그냥 한번 쭉 봤다 이 정도. 집에 가시면서 줄친 것만 좀 보세요. 줄친 것만 보시고 던져 놓으셔도 됩니다. 던져 놓으셔도 되고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사들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핀트에 맞는 사람을 고민을 해서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동영상 강의도 찍으니까 많은 긴 말은 안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